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국 보도자 감상과 감정이라는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 사실은 이 앞에 생략된 말은 한국에서 중국 보도자를 감상하고 또 감정하는 거에 직면한 문제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네 꼭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되는데, 먼저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미작인지 모방품인지 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작 시기, 생산지, 용도, 연대 부분, 도자기의 종류와 기법, 유색, 안료, 이것들은 사실은 도자사를 국내 도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도자기든 전부 다 그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이것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돼서 이게 진작인지 연대인지 모방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입 판단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들이 궁금하다는 건 아직도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지식을 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도자기인 경우에 물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도자기, 유럽 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의 도자기들은 굉장히 동일한 문화권으로 얽히면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자사의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 도자기를 숙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앞서 근대 도자와 한국 청자와 백자의 그런 강연할 때 또 앞서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도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영향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에 대한 이해는 한국 도자기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와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 남아있는 도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면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벽화나 이미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저희 사정상 문헌 자료나 소실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이라든가 여러 전시들에서 우리 도자기를 설명하면서 사례로서 휘종의 그림을 든다든가 그 증거 자료로서 중국의 자료를 번번이 사례를 들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이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를 향유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기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 자료로 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중일 보도자의 연관성과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도자기를 볼 때 어떤 비교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또 중국 보도자하고 한국 보도자의 어떤 재현과 모사에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 그 나라의 규모와 그 사이즈만큼 중국 도자기는 그 모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도 특히 중국이 워낙 또 도자기가 품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모방하는 방법과 어떤 미작의 사례들도 너무 많아서 이 시장 자체와 또 이 애호가들의 그룹의 단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한국하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좀 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란 이후에 동아시아 삼국의 도자기 형식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것은 특히 임란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일 텐데 아시아 삼국을 부단히 비교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왜냐하면 도자를 향유하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른 맥락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자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에 이어서 한국은 고려시대에 그에 못지않은 청자와 그에 이어서 조선 백자를 또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당시 세계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급 기술을 확보한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공급이 되는 바탕에서 저희가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는 패턴과 일본에서 중국 도자기를 향유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부터 그 당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수용된 도자기들을 정말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애호를 했고 글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형성될 만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국내의 역사적으로 중국 도자기의 인식과 일본에서의 중국 도자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더 심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가장 최고급의, 자기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그 최상의 기술을 가진 도자기가 페루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질화 되기 이전 단계 수준의, 또 오기보다는 더 무화도의 수준의 독이었고, 그것을 쭉 향유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서야 조선에서 기술이 넘어가면서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일본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3국이 도자기의 형식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한다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형별 품종의 특징은 또 저희가 이후에 강의하면서 도상을 그림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양과 감정에 관한 연구사일체를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위 끝나고 한국에 온 지는 한 5년쯤 됐는데요. 누군가 중국 자기를 대단위로 컬렉션 했다라는 얘기를 좀 심림치 않게 듣고 또 와서 좀 봐달라, 감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좀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서 실물을 볼 때 조금 항상 느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는 컬렉터나 애호가들, 그리고 정말로 심도 있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볼 때 특히 그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 파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도자기가 유포되고 그 수요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옥션이나 크리스티를 등등의 시장에서 볼 때 중국 도자기가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가치 단위는, 금전적 단위는 굉장히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양과 상당히 비교할 가능성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국공립기관 내지는 공개적으로 국내에 있는 옥션에서는 보통은 거의 중국 도자기가 유통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다만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오랜 기간 수집해온 민간의 컬렉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또 가까이는 또 그런 컬렉션들은 향후에 또 이런 공공기관으로 기증이 돼서, 또 예를 들면 한성백제박물관의 중국 도자기 컬렉션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으로 또 환원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실물로 맞닥뜨려 줄 때의 감정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아마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제가 예측컨대 어떤 보물이 터지듯이 이거에 대한 진위 논란 등의 문제가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중국 도자기 감정과 관련된 키워드를 쳐보시면 최근 몇 년간 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 도자기를 둘러싼 국내의 가장 이슈가 되는 사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실례는 오늘 좀 개설 강의를 마친 다음에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고도자기 감정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 앞서 이태호 교수님께서 또 안목이라는 걸 가지고 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훈련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가치 평가, 그 가치라는 것이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그리고 희소성에 준해서 그것의 어떤 객관화 또는 수량화해서 금전적 가치를 또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세 가지의 가치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진위와 먼저 연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모든 다른 타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식적, 시대적
특징과 기물의 특징에 기반해서 잘 관찰해서 무엇보다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는 국내 도자기와 또 다른 것이 품종이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 그 각 지역마다의 오랜 발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국내 그 한국 도자기를 판단하는 거하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뭐 주요 역대 도자기의 가장 중요한 품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형 중에 하나 것들이 예를 들면 청자, 백자, 흑자, 유학의 색깔에 따라서 흑자, 그리고 또 홍자라고 안 하고 뭐 홍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백자의 청화를 그리는 시대가 되게 되면 청화 백자, 그리고 그 백자의 또 다색으로 가체를 하면서 각종 다체자리들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때는 모방을 하다가 주력 상품을 모방하다가 또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성취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색이 또 더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국 도자기의 감정에 있어서는 연대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생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자기가 가진 근본적인 속성 때문일 텐데요.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 그 토맥이 가진 성질에 의해서 그 자기의 품종의 성질을 좀 결정짓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북방 지역은 또 알루미나 성분이 좀 많아서 또 고화도로 소성이 가능해서 국내에 있는 초벌 부위가 필요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경덕진에는 또 구령토가 굉장히 순도가 높은 흙이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아주 얇고 경질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매우 생산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소성 방식은 또 예를 들어 가마의 기술, 어떤 요도구를 썼고 어떤 기술로 제가 가마를 두겠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자기의 발전사를 망라해서 변화하는 시대적 양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중국 도자기 사회 전개에 있어서 발전사에 있어서 그런 획기적인 도자기의 뭔가 분수령이 되는 각 시대별로 분수령이 되는 기술적 성취가 무엇인가를 이자치라는 좀 저명한 학자께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이스가 과학보고 분석을 좀 하시는 규선염 학회의 좀 선구자이신데요. 이분이 중국 보도자의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성과 그리고 후대의 역사를 바꾸는 성과가 우선은 신석계 도기가 먼저 출현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남훈 도기와 원시자기가 소형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남방 지역의 청자가 발명되고 그리고 또 북방의 백자가 발명돼서 그리고 후대의 송대에 이르러서 색깔로 된 세규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 어떤 가체를 하는 체외자 그리고 어떤 조형을 만드는 이런 각종의 뭔가 조소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흙을 떡죽 무르듯이 정말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비약적 성장을 거뒀다라는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러한 그 기점에는 원료의 선택과 이런 정제 기술이 변화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소성 기술에서는 가마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소성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도기에서 자기로 변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학의 어떤 그 저하도에서 저하도 안료가 발견된다든지 그 안료 유학이 좀 휘발성이 많은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습득하게 된다든지 이런 유학의 제조와 발전의 기술의 역사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자사의 연구와 어떤 감식 또는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먼저 이건 사실상 자기에 한정된 얘기인데요. 원시 청자의 출현과 청자의 소송 그리고 이 청자의 발전과 백자의 출현 그리고 이 백자의 발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쪽에는 청자를 붓고 북쪽에는 백자를 붓는 남청북백의 판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관요가 만들어지기
시점, 그리고 이 관여를 모티브로 해서 민요가 비약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엄청나게 생산되고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요 개가 형성되는 시점이 중국 도자기에서 굉장히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개의 형성이라는 것은 말이 어감이 좀 특별한데 우리 한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진요, 부안요가 가마가 하나가 아니고 그 사이트에 몇 호 저희가 이름이 붙여놓았던 것처럼 그런 규모처럼 이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요, 다른 경덕진요가 하나의 가마가 아니라 그 가마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 수만 개의 가마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고 이 가마의 역사는 자기 이전에도 오랜 세월 그 지역의 도자 발전사의 맥락을 따라서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발전 궤도상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동어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강의를 듣는 이 선생님들에게 제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 도자기를 모방한다면 만약에 명품을 모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품이 무엇인가를 좀 눈에 익혀가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역대 명료를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헌에 나오는 역대 명료, 고대 명료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고려청자와 우리 국내의 도자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어느 정도 그 유사한지를 조금 더 확인해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월요자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옥벽저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차 문화가 발전하면서 닭이로서 만들어졌고 북방의 백자로 또는 청자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옥벽과 같다고 해서 옥벽자라는 이름을 예쁜 이름을 얻었고요. 이런 기형들을 좀 잘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연대 분류표인데요. 이것을 보고하기에는 형식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기물의 형태에 따라서 시간적 그래프와 어떤 유형적 그래프로 서열을 좌우로 배열을 해봄으로써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동일한 기형이 어느 시점에 출현하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연표로서 도식화해보는 것들이죠. 근데 실물을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기형이 이런 그 도면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물을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대부분의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가마에서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모든 가마에서는 생활용품이 제일 생산량이 많습니다. 식생활에 쓰이는 완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일상용품이 가장 생산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이나 반이나 접시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이것이 종류별로 나열하면서 어떤 시대적인 특징을 좀 판가름을 하는데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중국 사령부 월요의 형식분류지만 동식이 고려청자에서도 굉장히 동일한 기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식으로 그려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구연도가 기형을 판단할 때 이 지금 이런 거를 외반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구형과 이 굽이 좀 높죠. 이 기형은 기본적으로 공예품이기 때문에 그 기형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균형감,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물이 생겨나는 것은 이 구현과 굽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대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들이고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가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자기를 볼 때 그럼 뭘 봐야 되느냐라고 판단할 때 헷갈리시는데 기측선이 어떻게 내려오고 굽이 어떤 형태로 깎였는지 그리고 구형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각 시대의 양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다시 또 고려청자와 사령부 요지의
생산품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헷갈릴 정도로 많이 닮아있고 이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두 기물의 가마토에서 출토된 출토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기청자 연구에 있어서 이 양자 간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이어서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의 명효를 사람들이 문헌에 많이 기록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도자기에서 소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장가들은 이미 그 북송시대 송대의 애호가 그룹들이, 문인들이, 사대부 계층들이 도자기에 대한, 공예품에 대한 애호층으로 성장하면서 이 도자기가 하나의 전범으로서 후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명요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이런 이름을 좀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유전되면서 역대의 명효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헌에서는 5대 명효, 6대 6개의 큰 가마, 6대 요계 이런 것들을 지금 문헌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5대 명효보다는 더 유명한 가마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5대 명효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19세기 저서인 웅류제설자라는 그 도자기, 역대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송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마가 5인데 거기에서 여관가 정효가 있다. 거기 그리고 또 균효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적은 순서가 어떤 클래스 등급 서열이다. 정말 뛰어남의 순서에 따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 근대 얘기죠. 1930년대에 최초의 중국 도자사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책에서도 또 이제 이런 것을 답습해서 또 5가지 명효들을 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대의 근현대 19, 20세기의 저술들은 그 앞대 경덕진도록이나 그리고 더 명대의 책들을 계속 그 필사본으로 전달받으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설한 어떤 백과사전식의 도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과연 언제부터 형성이 됐고, 이러한 그 목고주의, 옛것을 즐기는 문화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는 중국 도자사의 수장사, 감정사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문헌에서는 이러한 가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필집이나 아니면 문집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거를 근거로 가마의 출현 시기와 가마의 위치들을 판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요가 지금 그 정효가 빠끌빠끌해서 그래서 이제 여요를 쓰도록 했다라든지 이런 그 역치의 기록이나 육류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역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송 관요의 성립과 관련된 기록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야 겨우 지도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송대의 중국 도자기 빈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화북과 위쪽과 아래쪽 하남 지역의 도자기를 주로 구분해서 북방과 남방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까 언급했던 5가지 요장 가운데 첫 번째가 정효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요와 균효가 지금 그 하남 지역에 있는 가마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북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주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역한 상품이 무엇이냐, 이 주역한 품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룹핑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 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주요 요장들은 언급하자면 이렇고요. 지금 다 이 삼각형으로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된 굉장히 유명한 가마터들이고, 그 규모가 복건은 복건으로, 광동은 광동으로 또 적지 않은 규모로 매식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5대 명효가 앞서서 언급했던 명효들이 지금 송대자기에서는
모방이 많이 되고 또 홍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그 유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아직까지도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중국과 고려와의 영향관계를 알 수 있는 유업적 영향관계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은 항주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입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도 있었고 최근에 지금 그 2013년도에 전시되었던 개인 박물관에 사설 박물관에서 개최한 절반대학교에서 같이 만들었던 전시인데 서극이 잘 알려진 고려도경의 기록과 그다음에 뭐 천하제일, 고려 상감청자를 찬양하는 얘기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뭐 이렇게 고려 시대의 고려사에 의하면 원으로 상납을 했다, 청사를 바쳤다라는 기록들을 볼 때 당시에 이 고려청자가 중국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다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적에서도 또 확인이 지금까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의 신안해적 유물에 남아 있는 유목적인 고려청자도 지금 그 현재 학계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전래된 것을 다시 중국에서 한꺼번에 도입해서 오던 중에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당시에 고려청자도 적지 않은 수량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중국 도자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지도고 마도, 신안, 신창리 그리고 등등에서 한국 도자기가 많이 발견된 태안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중국 그 사이에도 중국 도자기가 소소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도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기인데요. 여러 시기들이 겹쳐져 있고 그리고 그 육지 땅에 육상 발굴에서 발견된 품종하고는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중국의 복권 지역에 좀 있더라. 아까 지금 얘기한 건 남송에서 원대 얘기인데요. 그래서 메인 상품이었던 아까 경덕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당시 주역 상품이었던 월요, 용천 이런 대표 상품이 가장 메인 잘 나가는 상품이 아닌 그것을 카피하는 요정으로 유명했던 복권 지역 것들이 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또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이게 신안해저 유물인데요. 여기서 워낙 많이 출수가 되었고 또 워낙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유사품 내지는 어떤 것들을 좀 만났고 얼마 전에 또 요거에 대해서 일반 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한국 국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상인들은 하니까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안해저 유물들이고요.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컬렉션 중에 명품 중에 명품들이 좀 모여있는데 이게 개성 고분에서 출토된 거를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이완가에 있다가 이게 현재의 박물관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도자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 청백자루가 적지 않게 가장 큰 수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주요라는 게 있고요. 역시 이건 경덕진 청백자입니다. 청백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효 백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굉장히 기층이 굉장히 얇은데 차를 담으면 손이 뜨거울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양들도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데요. 유약이 푸른빛을 더 띠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이게 또 흑유가 또 하나 북송시대부터 다도 문화가 유행하면서 흑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소위 가장 유명한 건효뿐만 아니라 건효계 또는 이 흑유는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방에서도 만들고 남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유를 판정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그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아주 중요하고 어떤 건 태토가 검고 어떤 건 회색이고 어떤 건 하얗고 이런 편차가 있고 칠일도가 또 많이 다르고
그리고 유학의 어떤 톤이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유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장하는 데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유명한 건자이죠. 입구가 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국내에 찍으세요. 기존에 출토된 백자나 다른 메인 상품들에 비해서 흑유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못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한번 모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흑유에서 유명하다는 건 두루두루 품종들이 다 국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눈으로 이렇게 시문된 예도 좀 파악이 됐고, 그리고 밑에 건 아까 정효의 자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붉은 시홍색, 감 색깔의 것들도 있습니다. 역시 이게 신안해저유물에서 나온 것들인데 국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이 많아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경향인물 반면 이 남방의 거 번역하는 이렇게 번들거리는 특징이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흑유지만 지역별 편차가 유학도 그렇고 텐토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를 해야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아까 개성에서 고분에서 출토됐다고, 고려지역에서 출토됐다고 알려져 있는 기물들인데 굉장히 좀 보기 드문 명작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효에서 만든 흑유자리 중에 높은 품을 꼽히는 것 적지 않은 것들, 중요한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건 신원해저 유물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주요, 군청사기하고 비교되는 자주요 계통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무술 보도자 감정 사례라고나 할까요?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아까 명품 얘기를 했습니다. 명효를 카피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굉장히 고가로 거래됐던 여효작인데 굉장히 귀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보시고 이런 정도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품은 대체로 이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손에 있다라는 그 연표와 역사들을 좀 스토리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청화백자, 흑이 청화백자 중에 명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지금 명대 관효작입니다. 그리고 명대 도자기 이후에는 이제 도자기의 관지라는 게 적혀있어서 제작연대를 판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원대자기하고 또 다른 판단 기준인데요. 오늘은 청화백자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건 또 다른 이제 알료로 그림을 그리는 백자, 다채자기로 가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얘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부딪히는 중국 도자기는 대부분 청화백자이거나 아니면 다채자기예요. 시기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발견이 어렵지 발견된 다음에는 전방위적으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량도 엄청나고 품질도 좀 다르고, 특히 이런 것들을 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회자가 됐던 작품입니다. 가격은 환산할 수가 없어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명품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대의 기형을 카피를 한 거거든요. 과거의 명작은 왕실에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후대의 청대에 모방을 하게 됩니다. 후가 됐던 중국 도자기 관련 진위 문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국보 168호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36년 때죠. 이때에 일본인이 구입했던 거를 이제 줬었는데, 당시에 이거를 국보로 지정을 할 때는 15세기로 추정을 해서 이제 드문 동화알료로, 아까 동화알료가 휘발성이 참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동안 신문의 메인으로 많이 걸렸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구형부가 깨져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걸로 오해를 해서 이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동화를 이만큼 잘 다뤘으면 이게 국보가 될 만하다라고 해서 요 지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앞에 언급했던 신화대적 유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제 원대 도자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경덕진에서 원대 요장에 대한 발굴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원대 도자기가 어떤 계통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편년 자료가 많이 확보되고 그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된 상태에서 최근에 이게 이 문제가 조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과연 이것을 국보로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위와 가치, 진위도 이건 진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 또 물론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또 얼마라고 책정이 된 시장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역사적 가치인지 예술적 가치인지 희소성인지에 따라서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새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을 판정함에 있어서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는 도자기가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굽을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그 섬세한 그 중국 도자기가 이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성그거든요. 그 바닥도 깔끔하게 굽을 깎지 않고 이렇게 좀 우둘투둘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선과하고 비교하니까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지금 코발트 안료가 이렇게 좀 제자리에 있지만 하고 휘발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이 용에 대한 기술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초창기 유월 유사한 기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철 발색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로 봐서 대체로 이런 전형적인 흩어진 반점 이런 것들로 봐서 이것이 틀림없이 전환한 상품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닥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선 백자를 깨끗하게 다루는 지문들에 비해서 흘러내리는 점들이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굽이 또 규격이 흐트러진다는 거 이런 막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송할 때 이런 철 성분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태토 자체에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순도가 태토의 순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유사한 기능들을 좀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기형과 형태가 똑같은데 알고 보니 구형부가 이렇게 작을 것이 아니라 더 광부형으로 벌어져야지 수리가 똑바로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수리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까 균요 생각나실 텐데 균요 붉은 반점들을 생각나실 텐데 이제 아예 어떤 것들은 이게 토끼 그리고 바탕에 색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색들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아예 얘의 속성이 이렇게 잘 번진다는 걸 아예 테크닉으로 균요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기에 동시에 등장하는 형태들이고 기형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화대적 인물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 조선에서도 만들어졌지만 이게 판정을 할 때 그 생산지를 중국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번안이 동화로 됐을 뿐 각파로도 동일한 문양대를 두고 이것도 역시 시대적인 양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굽도, 형태도, 깎음새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이 사례가 하나의 한 기물을 판단하는 기준 방법론으로서의 제안드리고 싶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역사성, 예술성, 희소가치 어느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위상을 좀 결정지을 수 있고 동시에 그런 위상이 현재의 가격으로도 환산될 수 있는 감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이게 국부 자리를 메워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저러한 인물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거기는 진작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결론이 내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